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일본 미스터리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살인의 문 한 권을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살인의 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그 문을 넘어서는 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연 그 문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13장. 그날 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더 나아가 나는 아버지와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막연히 느꼈다.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후 친척들이 찾아왔다. 마스도 숙모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큰일 났네. 이 일을 어째? 하는 말만 되풀이했다. 아무도 나와는 눈을 맞추려 하지 않았다. 혹시 아버지가 갈 만한 곳을 아느냐고 물었지만 다들 모른다고만 했다. 그날 지옥의 사자들도 찾아왔다. 그들은 별 소동을 벌이지 않고 담담히 사무적인 절차를 진행했다. 친척들은 괴로운 표정으로 그들의 얘기를 들었다. 며칠 후 나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아파트를 나왔다. 도쿄 미타카에 살고 있는 친척이 데리러 온 것이다. 조경업을 하는 그 집에는 빈방이 하나 있었다. 거기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지만 그 집에서 내 생활을 모두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었다. 약 3개월 후 나는 다른 친척 집에 맡겨졌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는 또다시 다른 친척 집으로 옮겼다. 아버지가 말해 두겠다고 했던 마스도의 숙모네 집으로 간 건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나는 시집간 그 집 딸이 쓰던 방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책상과 책꽂이를 제외한 방 안의 물건들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 벽장 양쪽 문이 마주치는 부분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붙어 있었고 거기에 봉인까지 찍혀 있었다. 옷장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방에 조그만 스테레오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들으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나는 가끔씩 허락 없이 헤드폰을 끼고 FM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나 팝송을 들었다. 살벌한 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시간이었다. 사실 레코드를 듣고 싶었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벽장 속에 있었을 것이다. 책꽂이에는 소설과 옛날 참고서, 소녀 취향의 만화 등이 있었고 여성 잡지도 몇 권 꽂혀 있었다. 그런 잡지를 본 적 없었던 나는 그 자극적인 내용에 당황했다. 성에 관해 상당히 노골적인 표현이 많았고 여성도 섹스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한동안 나는 그런 잡지를 읽는 은밀한 즐거움에 빠졌다. 눈치를 보는 생활은 피곤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좋은 사람들이었다. 별로 가깝지도 않은 친척인 내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고 학교까지 보내줬으니 말이다. 나를 귀찮아하는 느낌을 준 적은 많았지만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보이거나 기분 나쁜 말을 내뱉은 적은 없다. 벽장을 봉인하고 옷장에 자물쇠를 채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시집을 갔다고는 해도 자기 방을 내주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가끔씩 친정에 오는 그녀는 내게 마음 편히 지내라고 말해주기도 했다. 하루는 옷장과 벽 사이에 무언가 끼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30cm 자를 넣어 끌어내 보니 조그만 종이봉투였다. 그 안에는 사용하지 않은 콘돔이 6개 들어 있었다. 콘돔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 방 주인이 어떤 경위로 그것을 갖게 되었고 왜 그런 곳에 넣어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본 것만으로도 내 머릿속에는 방 주인이 섹스를 하는 광경이 그려졌고 그런 상상은 나를 몹시 흥분시켰다. 난생 처음으로 콘돔을 씌우고 자위행위를 했다. 머릿속에서 내가 범한 상대는 물론 방 주인이었다. 죄책감과 금기를 깼다는 의식이 뒤얽혀 나를 자극했고 더할 나위 없이 강렬한 쾌감이 밀려왔다. 사정 후에는 허탈해진 마음으로 쓰고 난 콘돔을 어디다 버릴지 생각했다. 아버지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친척들이 얼마나 열심히 아버지를 찾았는지는 잘 모른다. 적어도 마스도 숙모네는 현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버지를 찾기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모색한 듯하다. 그 증거로 한 번은 숙모가 내게 물었다. 있잖니 가지유키, 너희 엄마랑 살 생각은 없니? 아버지를 찾아내기보다 엄마에게 나를 맡기는 편이 쉬울 것이라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로서는 이제 와서 엄마와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엄마가 나에 대해 애정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엄마의 무책임함에 몹시 화가 나 있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래도 엄마랑 같이 사는 편이 나을 텐데.
숙모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다. 그때마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나로서는 최대한의 양보였다. 숙모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엄마에게 나를 떠맡기려는 계획은 좌절된 듯했다. 엄마가 어디 사는지 모를 리 없었으니 엄마 쪽에서 거절했을 가능성이 컸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내 눈으로 목격해서 알고 있었다. 그 후로 숙모는 엄마와 함께 살라는 얘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다. 고3이므로 진로를 생각해야 할 때였지만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모 업체로 취직이 결정되어 있었다. 회사 이름은 조선이었지만 실제로는 배가 아니라 오로지 중기 제조에만 힘을 쏟는 회사였다. 졸업식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도쿄의 후추라는 지역에 있는 독신자 기숙사에 들어갔다. 전철역에서도 멀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걸어서 20분 가까이 걸리는 곳이었다. 공장은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었다. 기숙사는 길고 좁은 4평짜리 방이 줄지어 있는 쪽방촌 같은 곳이었다. 그 좁은 방을 2명이 사용했다. 내 룸메이트는 고스기라는 이름에 한눈에 보기에도 불량스러워 보이는 남자였다. 매사에 시비를 걸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지 기숙사에 들어오자마자 방이 좁다고 투덜거렸고 그러고 나서는 지급된 작업복이 촌스럽다고 불평을 늘어놨으며 작업모를 쓰면 머리 모양이 망가진다고 불평했고 보안경은 멍청해 보여서 싫다고 불평했다. 기숙사 밥이 맛이 없고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것도 그로서는 저주를 퍼부을 일이었다. 그 중에서도 못마땅해한 것은 사감이 멋대로 방을 뒤지고 다니는 일이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고스기는 양산을 집어들고 사감 방으로 달려갔다. 나를 포함해 여러 명이 그가 마구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는 양산으로 사감의 머리를 후려칠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다. 고스기는 쉴 새 없이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나에 대해서는 별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게시판을 보지 않는 탓에 연락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알려주어서 창피를 모면하거나 질책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입사원이 써야 하는 일지를 내가 대신 써준 일도 있었다. 근본적으로 불량한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모자를 쓰면 금세 망가질 걸 알면서도 머리를 닭뼈처럼 세우려고 이른 아침부터 부산하게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매만지는 데는 완전히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하여간 그 독신자 기숙사는 내가 오랜만에 손에 넣은 나만의 성이었다. 내가 배치된 곳은 로봇용 모터 생산 라인이었다. 처음에 맡은 일은 불량품을 해체하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는 검사와 포장 일을 하게 됐다. 둘 다 중노동으로 야근할 때마다 체중이 2kg은 빠지는 것 같았다. 내가 속한 반에는 반장 이하 13명의 사원이 있었다. 모두 다 선배였다. 그중 나보다 3살 위인 후지타는 온갖 구실을 만들어 나를 괴롭혔다. 그는 하는 짓이 음흉했다. 예를 들면 내 바로 앞 공정을 담당한 그는 자기 차례가 오면 일단 공정을 중지시켰다가 갑자기 대량으로 부품을 흘려보내 업무에 익숙지 않은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뿐 아니라 때로는 일부러 불량품을 섞어서 보내기도 했다. 내가 당황한 나머지 불량품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런 짓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불량품을 발견하지 못한 적이 몇 번 있었고 그럴 때마다 반장은 나를 불러 호되게 꾸짖었다. 후지타의 계략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으니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어느 정도 업무에 익숙해지자 후지타는 믿기지 않는 행동을 저질렀다. 내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검사를 마친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 불량품을 집어넣은 것이다. 운 좋게도 내가 불량품을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그대로 출고되었더라면 거래처에서 항의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을 것이다. 후지타가 왜 그렇게 나를 미워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가 모든 후배를 괴롭혔던 건 아니고 유독 나만 미워했던 것 같다. 저 녀석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말했다는 소문이 있었던 걸 보면 생리적으로 내가 싫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그토록 괴롭힌다는 건 납득할 수 없었다. 참다 못한 나는 어느 날 작업을 하다 말고 후지타에게 다가갔다. 그는 보안경 너머로 나를 노려보며 뭐야? 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까 검사를 마친 제품들 속에 불량품을 집어넣었죠. 그런 적 없는데. 후지타는 내 눈길을 외면하고 작업을 계속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적 없다잖아. 시비야. 시비는 선배가 먼저 걸었잖아요. 그 말에 후지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무시한 채 작업을 계속했다. 앞으로는 그런 짓
거기까지 말했을 때 등 뒤에서 경보 사이렌이 울렸다. 돌아보니 내 작업대에 제품이 가득 쌓여 있었다. 황급히 내 자리로 돌아갔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쳐 부품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 서고 말았다. 다지마! 반장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렸다. 멍청이 서 있으면 어떡해?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는데 실실 웃는 후지타의 옆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울컥 화가 치밀어 올라 손에 들고 있던 검사용 기구를 그에게 던졌다. 기구는 정확하게 후지타의 오른쪽 어깨에 가서 부딪혔다. 뭐 하는 짓이야? 너 때문이잖아. 그게 내 탓이라고?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번에는 옆에 있던 스패너를 집었다. 그대로 후지타에게 다가갔다. 야, 이 새끼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과 동시에 뒤에서 누가 내 양쪽 팔을 힘주어 붙들었다. 반장이었다. 다지마, 너 뭐 하는 거야? 이 자식이 자꾸 못살게 굴잖아요. 안전화를 신은 발로 후지타를 차려고 했지만 발이 그에게 닿지 않았다. 후지타가 능글능글 웃으며 뒷걸음질 쳤다. 무섭네, 그 자식. 너, 뭐 잘못 먹었냐? 후지타, 이 녀석 왜 이래? 반장이 후지타에게 물었다. 후지타는 얼굴 앞에서 손을 휘휘 저었다. 모르겠어요. 이 녀석이 느닷없이 시비를 거네요. 시비가 아니잖아. 시끄러워. 너희 둘 다 따라와. 반장은 우리를 공장 구석까지 끌고 갔다. 사정을 얘기했지만 반장은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직장에서 점차 고립되어 갔다. 라인 작업에서 배제된 채 제품이 든 박스를 창고까지 운반하는 일이 주 업무가 되었다. 나를 팀워크나 깨뜨리는 존재로 간주한 듯했다. 휴식 시간에 모두들 화투나 포커를 해도 나는 혼자 떨어져서 책을 읽었다. 룸메이트인 고스기가 방에 몰래 여자를 데리고 들어온 건 그러저러한 일로 회사 생활이 우울해지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야근을 마치고 방에 돌아와 자고 있는데 고스기가 여자와 함께 들어왔다. 나도 놀랐지만 그는 더 놀라는 눈치였다. 내가 야근조라는 사실을 잊은 듯했다. 나오코야. 고스기가 쑥스러워하며 그녀를 내게 소개했다. 쇼트커트 머리에 몸집이 작은 여자였다. 그녀가 고개를 움츠리며 꾸벅 인사했다. 고스기가 그녀를 데려온 것이 처음은 아닌 듯했다. 여자를 데려오는 사람이 나만 있는 건 아니야. 고스기가 변명하듯 말하며 희죽거렸다. 그러는 녀석들이 덜어 있어. 하지만 아무도 고자질하거나 그러지는 않아.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안 그래? 결국 나더러 입을 다물어 달라는 얘기였다. 물론 나도 고자질할 생각은 없었다. 나오코는 우리와 같은 회사 여자 기숙사에 살았다. 우리와 입사 동기였지만 근무하는 공장은 달랐다. 고스기와는 친목회에서 만났다고 했다. 그런데 잡담을 나누던 중에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나오코가 에지리 요코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에지리 요코라는 동창생이 있지 않았냐고 물었다. 나오코는 동그란 눈을 반짝거리더니 같은 반이었다고 했다. 그것도 비교적 친한 사이였다는 것이다. 같은 반이라면 1학년 때였겠네. 응, 그게 말이지. 알아, 나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요코가 고등학교를 다닌 것은 1학년 가을까지다. 고스기가 무슨 말이냐며 궁금해하기에 나는 요코가 자살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고스기가 어두운 낯빛이 되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그래서 왜 자살했는지 밝혀졌어? 내 물음에 나오코는 눈을 내리깔고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소문은 이것저것 많았는데. 뭔가 아는 눈치였다. 임신했다면서? 넌지시 그녀를 떠봤다. 응, 아마 사실일 거야. 요코 엄마가 상대 남자를 찾아다녔으니까. 역시 내 예상대로였다. 아니, 임신 때문에 자살했단 말이야? 고스기가 끼어들었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도 임신한 아이가 있었어. 그런데 별로 고민하는 것 같지 않던데. 졸업식 때도 만삭의 몸으로 당당하게 참석하더라고. 그야 개인차가 있겠지. 그리고 그 아이라고 왜 고민하지 않았겠어. 그럴까? 배가 부른 채 졸업식에 참석했다는 건 아이를 낳을 작정이었다는 거지. 나오코가 말했다. 그렇다면 부끄러운 마음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긴 거니까 기쁜 마음이 더 컸을 거야. 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우라면 얘기가 다르지.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낳기 힘들었을 거야. 내가 말했다. 그럼 아이를 지우면 되잖아. 남의 얘기라고 함부로 말하네. 맹장 수술하고는 차원이 달라. 맹장 수술이 훨씬 힘들걸. 내가 아는 여자 하나는 고등학교 때 이미 2번이나 아이를 지웠어. 본인도 태연하던데. 그렇게 보인 거겠지. 그야 물론 고민은 좀 했겠지만 자살 같은 건 꿈도 안 꿨을 것 같아. 그러게 개인차가 있다니까. 고스기와 설전을 벌이는데 나오코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했다. 중요한 건 남자 쪽 마음이야. 남자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면 슬프지만 낙태를 참아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요코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않았다니? 나는 나오코 얼굴을 봤다. 그녀가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자살하기 얼마 전에 요코가 이상한 짓을 했어. 이상한 짓이라니? 학교 계단을 계속 오르내렸어.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본 사람이 여럿이야. 나도 한 번 봤고. 왜 그랬는데? 고스기가 물었다. 나오코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때는 나도 몰랐어. 그런데 친구 하나가 요코가 울면서 전화하는 걸 봤다는 거야. 방과 후에 학교 공중전화에서 말이지. 누구랑? 지피는 녀석이 있었지만 짐짓 그렇게 물었다.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그 친구가 요코가 하는 얘기를 들었대. 무슨 얘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요코가 울면서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나 봐. 그만두다니, 뭘? 거기까지는 못 들었대. 다만, 이제 그만두고 싶다. 더는 이런 짓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야. 상대는 뭔가를 계속 설득하는 것 같았고. 그게 뭐였을까? 고스기가 팔짱을 끼고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상황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됐다. 그러나 머릿속에서 점점 확고해져가는 추리를 더는 발전시키고 싶지 않았다. 너무도 비참하고 불쾌한 내용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잠시 방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끔찍한 일일 거야. 나오코가 불쑥 입을 열었다. 나오코도 요코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알아차렸다는 것을 나는 확신했다. 뭐가? 둔감한 고스기는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듯했다. 전화 상대는 남자였을 거야. 내가 말했다. 아마도 요코를 임신시킨 녀석이겠지. 임신한 게 싫어서 울었다는 거야? 아니. 이미 임신을 했는데 싫다느니 어떻다느니 말해봐야 뭐 하겠어. 그럼 뭔데? 나는 나오코를 바라봤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입을 열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남자가 요코에게 낙태하라고 한 거지. 하는 수 없이 내가 말해버렸다. 뭐라고? 그런 거야. 고스기는 상상도 못했다는 표정으로 나와 나오코를 번갈아 봤다. 나오코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마도 라고 대답했다. 너, 몰라? 임신부는 심한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계단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오르내리는 건 금물이란 말이야. 그건 알지만. 고스기는 헤어스프레이로 고정시킨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만졌다. 병원에 가면 될 걸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병원에 가면 돈이 들잖아. 그야 그렇지만.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요코는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을 거야. 아니,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고 싶지 않았겠지. 남자가 내면 되잖아. 자기가 임신시켰는데. 그 녀석이 돈이 없었겠지. 아니면 그런 일에 돈을 쓰고 싶지 않았든가. 나는 오목을 두던 구라모치 오사무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지독한 놈이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유산시키려고 했던 거구나. 계단을 오르내리도록 해서 말이야. 그러니 울 수밖에. 그러고 싶지 않은 것도 당연하고. 고스기가 분개했다. 왜 그 남자가 하라는 대로 했을까? 내가 중얼거렸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요코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 정도는 알았을 거야. 그런데 돈이 없으니 병원에는 못 가고. 좀 더 불량한 애였다면 친구들한테 말해서 돈을 마련했을 테지만 말이지. 그리고 라고 나오코는 덧붙였다. 그 남자를 좋아한 것 아닐까?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 말을 안 들었다가 남자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던 거지. 그렇게 나쁜 녀석을 좋아했단 말이야? 응, 아마 그랬을 거야. 나오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스기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해가 안 되네 라고 중얼거렸다. 야근까지 했는데도 그날은 잠이 오지 않았다. 누워서 이불을 뒤집었어도 가슴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치밀어 올라 견딜 수 없었다. 애질이 요코와 수영장에서 보낸 시간이 내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었다. 구라모치는 내게서 그 소중한 추억을 빼앗아 갔을 뿐 아니라 비열한 방법으로 그녀를 죽게 만들었다. 그것은 살인에 필적하는 행위다. 인적이 드문 학교 계단을 말없이 오르내리는 요코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이를 악물고서 숨을 몰아쉬고 땀을 흘리면서 좋아하는 남자의 명령을 따랐던 것이다. 새 생명이 자라는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일은 더없이 괴로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남자에게 그런 명령을 받은 것 자체가 서글펐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다. 오로지 유산하는 것만이 그 남자의 사랑을 되찾을 방법이라고 믿었던 게 아닐까? 아니면 너무나 큰 절망 속에서 냉정한 판단력을 잃고 그저 기계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린 것일까? 그러나 정신력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어느 선을 넘어선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졌고 그녀는 계단 오르내리기를 멈추고 옆에 있는 교실로 들어갔을 것이다. 교실 창문에서 보이는 광경이 그녀에게는 아주 매력적으로 비쳤을지 모른다. 모든 고통을 멈추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공간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른다. 비장한 결의 끝에 한 행동이 아니라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요코는 공중에 몸을 던진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동시에 구라모치 오사무에 대한 증오심이 되살아났다. 내 안에 오랫동안 봉인돼 있던 그 감정이 하나의 극적인 사건에 의해 선명하게 되살아난 것이다. 그런 놈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같은 격정은 그때까지 썩텄던 사리와는 종류가 다른 것이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코를 위해서 죽여야 한다. 자, 여러분.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 한 권, 13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살인이라는 무거운 주제, 그리고 점점 조여오는 긴장감.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